제가 4년 전에 경기도 남쪽에 있는 한 톨게이트에서 요금 수납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거기서 좀 충격적인 일을 겪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목소리도 아직도 공포가 있군요. 네, 한밤의 톨게이트 여러분 다 가보셨죠? 많이 갔죠. 근데 요금소 직원들이 보는 고속도로의 밤은 어떤 느낌일지 생각도 못했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날은 지혜 씨가 야간조로 일을 하던 날이었는데요. 수고하십니다. 한 남자 손님이 가볍게 목례를 하면서 인사하시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새벽 뭐 1시에서 1시 반에서 2시 정도만 되면 항상 지나가던 분이었어요. 사실 통행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손님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워낙 특이해서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항상 옷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우리 샵에 가면 뭐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올 한 올 세팅이 되어 있고 얼굴도 꼭 메이크업한 것처럼 매끈한 게 보기만 해도 뷰티가 차르르 흐르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했던 건 항상 트럭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트럭이면 사실 안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잘 안 어울린다. 그 트럭 뒤에는 새까만 천이 덮여져 있었는데 그 안엔 뭔가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만큼 뭐야? 실려 있었어요. 그 남자가 지나갈 때면 그 트럭의 짐들 때문에 항상 덜그럭 덜그럭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났었죠. 근데 그 남자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혜 씨는 이상한 일을 하나 겪게 됩니다. 그날도 야간 업무를 하던 날이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갈 무렵 마침 오가는 차가 한 대도 없어서 텅 빈 도로와 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또각 또각 스스 또각 또각 스스 톨게이트 뒤편에서 이상한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걸어 다닐 수가 없는데. 그 소리가 마치 하이힐을 신은 사람이 무거운 무언가를 끌고 오는 건가? 질질 끌고 오는 그런 소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듯 선명해졌죠. 지혜 씨는 몸을 일으켜서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 빨간 하이힐을 신은 사람의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 새벽에 빨간 아이. 근데 천천히 보니까 그 다리가 무릎까지만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눈앞에 또렷한 형체가 보이는데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점점 지혜 씨가 있는 부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수록 그것의 형체가 드러나는데 무릎까지 잘린 다리인 줄 알았던 그것 뒤로 접혀진 시꺼먼 몸뚱이가 질질 끌려오고 있었어. 몸뚱이에 달린 팔은 마치 수영을 하듯 이리저리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뒤에 딸려오는 축 늘어진 머리는 금방이라도 댕강 떨어질 듯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덜그덕 덜그덕 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하이힐을 자세히 보니까 빨간 하이힐이 아닌 새빨간 피로 물든 하이힐이었어요. 그렇게 공포에 질려서
꼼짝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저게 언제 이렇게 가까이 왔지?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그것이 몇 발자국 뛰면 바로 닿을 듯한 거리에 와 있더라고요. 그때 그것의 눈동자가 확 움직이더니 지혜 씨를 향해 미친 듯이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떡해. 깜짝 놀란 지혜 씨는 얼른 부스 안으로 고개를 넣었어요. 그렇지. 어떻게 지금 여기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오씨.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하나 없는 작은 부스 안이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문을 열고 나가면 뛰어가는 동안 그것에게 콱 잡힐 것 같은 거예요.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손과 발은 공포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던 그때 사방이 고요해졌어요. 하이힐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때 쩍 하고 창문에 들러붙어서 시뻘건 눈으로 지혜 씨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거예요. 그 끔찍한 모습에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꼼짝없이 서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뒤에서 무언가가 확 지혜 씨를 잡아 끌었어요. 멍하니 서서 뭐해요? 교대 근무하러 온 아이고, 동료 다행이네, 직원이더라고요. 저기, 저기. 창백한 얼굴로 유리창을 가리켰는데 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안 보여. 딴 사람한테 안 보여. 방금까지만 해도 창문에 찰싹 붙어있던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4일 후 또 야간조로 근무하게 된 지혜 씨. 무섭겠다. 지혜 겁먹죠. 그날 목격했던 것이 자꾸 떠올라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며칠 잠도 설쳐서 그런지 몸이 뻐근한 게 컨디션도 좋지 않았는데 그 훈남 남자 손님이 모는 트럭이 또 온 겁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는데 그 남자 아무 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 씨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그 후로도 그 손님이 매번 마주칠 때마다 지혜 씨를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위아래로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 모습을 여러 번 마주한 지혜 씨는 이상하게 좀 찝찝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더 문제는 지혜 씨의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뭐야? 기력이 빠졌나 봐. 특히 지혜 씨를 더욱더 힘들게 했던 건 매일 밤 찾아오는 악몽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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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각. 그 발소리는 꼭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한참 거실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소리. 꽉 닫혀있는 방문을 발로 쿵, 쿵 차는 소리였죠. 그 때문인지 날이 밝아 자리에서 일어나면 꼭 누군가 누른 것처럼 어깨와 허리, 무릎 등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대요.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얼굴은 잿빛으로 생기를 잃어가는데 이대로 있다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지혜 씨는 결국 그곳을 그만두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근 날 매번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 남자 손님과 또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요금 받지 말아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짜로 해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요. 야, 뭐가 있나 보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지혜 씨는 그 남자의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세포가 곤두서는 듯했어요. 그렇게 뾰족한 구두로 사람을 누르니까 안 아프고 백이나? 뾰족한 구두. 지혜 씨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바로 매일 밤 찾아와 지독하게 괴롭히는 그 여자였어요. 지혜 씨는 홀린 듯이 물었어요. 저한테 뭐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 눈빛으로 아무 말 없이 지혜 씨를 가만히 응시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덜컥 차문을 열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오는 차도 없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밖으로 나오세요. 뭐야? 뭐 어리둥절한 지혜 씨는 홀린 듯 부스 밖으로 나갔죠. 그 남자는 트럭 뒤편의 검은 천을 팍 열어 젖혔어요. 그리고는 가득 쌓여있는 짐들 사이에서 소금으로 보이는 하얀 알갱이와 뾰족하게 가시가 나 있는 나무를 하나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 씨를 향해 바짝 다가서더니 하얀 알갱이를 지혜 씨의 양 어깨에 사정없이 뿌리기 시작했어요. 가야지. 왜 그러고 있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붙어서 뭐 어쩌려고? 지혜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 남자 입에서 평소 조용했던 목소리와 180도 다른 거칠고 험악한 사람의 목소리가 속사포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 알 수 없는 주문을 주절주절 외더니 가지고 온 가시 달린 나무로 지혜 씨의 어깨와 등을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반복하던 동작을 멈춘 그 남자. 다시 차분해진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젠 괜찮을 거예요. 그러고는 차에 올라타더니 출발하려는 겁니다. 어리둥절한 상황에 놀란 지혜 씨는 그 남자를 붙잡아 다급하게 물었어요. 저한테 뭐가 있던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언젠가부터 양 어깨에 다리 2개가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까 웬 여자 하나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라고. 제 어깨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참견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혹시 업보는 아닌가 고민하다 그냥 갔는데 여자 얼굴이 점점 더 표독스러워지는 게 그냥 뒀다간 큰일 치를 것 같아서요. 원인이다, 진짜. 그러고는 멍하니 바라보는 지혜 씨를 두고 호련히 사라졌죠. 그리고 그 후 정말 거짓말처럼 이유 없는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어요. 다행이야. 그리고 매일 밤 지혜 씨를 찾아왔던 그 소리. 그 소리 역시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요. 지혜 씨는 지금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날 밤 목격한 그 여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때는 2011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6월의 밤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는 경기도 남부 어느 산 밑에 있었는데요. 택시도 다니지 않을 정도로 외진 탓에 시내와 학교를 오가려면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콜택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저는 콜택시를 불러서 학교 기숙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라서 도로는 완전 텅 비어 있었고 저는 뒷좌석에서 친구와 문자하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잘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뭐야 누가 나타났나?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고개를 들어서 앞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곳엔 도로의 차들을 향해 길을 돌리라고 손짓하는 경찰들, 그리고 도로 저쪽에 완전히 부서진 채 널브러진 오토바이 한 대가 아이고 있었어요. 아이고 얘 봐줬겠구나. 크게 다친 아유, 아이고, 교통사고가 났나 보네. 같이 창밖을 보던 택시 기사 아저씨가 막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우회하기 위해서 차를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저도 교통사고 현장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라서 저도 모르게 창문에 고개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학생 눈 감아! 아이고. 깜짝 놀란 전 황급히 눈을 가리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뭐야? 저는 봐버렸습니다. 도로에 목이 잘린 아이고 채 아이고. 야.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시신을 말이죠. 그 시신은 너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 피해자였습니다. 지금 내가 뭘 본 거지? 괜히 본 것 같아. 어떡하지? 하나 깁작이라고 했는데. 애써 잘못 본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 시신의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 피투성이의 두 다리, 그리고 그 사람이 입었던 조끼까지 더더욱 선명하게 기억이 날 뿐이었어요. 그렇게 택시가 기숙사 앞에 서게 됐고 저는 겨우 기숙사 방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방에는 다행히 2인실을 함께 같이 쓰는 룸메이트 효정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마음이 탁 놓이면서 진정이 되더라고요. 효정아, 저는 손을 덜덜 떨면서 효정이를 불렀습니다. 오늘 본 걸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언니! 오늘 치킨 어때, 치킨? 언니도 먹을 거면 옆방으로 와. 제 상황을 전혀 알 리가 없는 효정이는 재빠르게 방을 쑥 나가버렸어요. 오늘은 진짜 정말 혼자 있기 싫은데. 괜히 잠가놓은 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제 자리인 2층 침대 위칸으로 올라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눕긴 했는데 아까 그 끔찍한 장면이 자꾸 잔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든 잊어버리고 잠을 자려고 막 노력하던 그때 처벅 저는 번쩍 눈을 떴어요. 슬쩍 침대 옆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새까만 그림자가 방 안을 온통 휘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벽에다 쿵, 옷장에 쿵,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것 같더라고요. 뭐야? 표정이 진짜 얘 또 시작이네. 야, 술 마셨으면 너 진짜 곱게 자. 나 너무 피곤해. 나 지금 너무 힘든 상태야. 그 순간 비틀비틀대던 움직임이 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2층 침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바닥엔 빨래 바구니가 엎어져서 빨래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있었고 그
그 학교 프린터 물들이 떨어져서 바닥에 온통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 안을 둘러보니까 효정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효정이 어디 간 거야? 아니 얘는 일어났으면 이거 다 치우고 나가야지. 얘는 어디 간 거야? 씩씩대면서 전화를 하려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봤더니 해맑은 표정의 효정이가 다행이다. 언니 일어나 있었네? 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어디긴 옆방에서 오는 길이지. 뭐라고? 거기서 너 잡구나. 계속 거기 있었다고? 효정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치킨을 먹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있는 터라서 그래서 이 친구 문 잠궜잖아. 열쇠를 놓고 와서 결국 친구 방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책상을 가리키는데 정말로 얘 방에 열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순간 오싹해졌습니다. 아니 그럼 어젯밤 내내 방에 나 혼자였던 얘긴데 방에 어질러진 빨래며 종이는 도대체 누가 그런 거야? 그 그림자는 뭐지? 창백해진 제 얼굴을 보고 효정이가 언니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입 밖으로 낸다는 게 너무 무서워서 억지로라도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결국 그날은 찝찝한 기분을 안고서 일찍 잠에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효정이가 1층 침대에서 잘 테니까 무슨 일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렇게 스르륵 잠이 들었는데 또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벌벌 떨면서 고개를 슬쩍 돌려서 소리 나는 쪽을 바라봤어요. 근데 거기에 어제 목격했던 그 거무스루한 그 형체가 서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형체는 자세히 보니까 목이 없었어요. 절대 그 형체에게 제가 눈을 떴다는 걸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형체가 손을 뻗더니 그 새하얀 손으로 옷장부터 제가 누워있는 침대까지 더듬거리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조그만 소리가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제 목을 콱 뚫어지고 무시무시한 힘으로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효정아, 도와줘! 효정이는 듣지 못했고 그렇게 전 바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몰아쉬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느새 아침이 찾아온 거였어요. 꿈이었나 보네. 꿈이다. 가위는 진짜 악몽이었나 보다. 식은땀을 훔치면서 아직도 얼얼한 목을 막 매만지고 있었는데 언니 밤새 왜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잖아. 아래층에서 자던 효정이가 갑자기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효정아? 아니 뭐 한참 책상 뒤지다가 옷장 뒤지다가 자다 말고 뭘 찾은 거야. 충격이었습니다. 저 혼자만 보고 들은 게 절대 아니었던 거죠. 아니, 침대에 올라가길래 이제 자나 했더니 또 쿵쿵 막 돌아다니고. 효정아, 그거 나 아니야. 침대에 올라가는 다리도 봤는데.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 꿈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던 그 순간 언니, 이게 뭐지? 갑자기 효정이가 창문을 가리키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유리창에 웬 손자국들이 찍혀 있는 거였어요. 창문을 지나서 진짜 있었네. 제가 있던 침대의 난간까지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저를 찾아서 온 방을 더듬었던 것처럼 말이죠. 나 여기선 더 이상 못 있겠어. 무서워서 못 있겠어. 겁에 질린 저와 효정이는 바로 그 길로 짐을 싸들고 기숙사를 뛰쳐나왔습니다. 곧바로 콜택시를 부른 저희는 택시가 오자마자 미친 듯이 트렁크에 캐리어를 던져놓고 헐레벌떡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아이고 택시 부서지겠네. 뭔 일 있어? 잠깐만, 아저씨 혹시 그때 그저께 저와 함께 사고 현장을 목격한 그 아저씨였던 거예요. 같은 일을 겪었던 사람이라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막 훌쩍이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저씨에게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던 아저씨가 룸미러로 제 눈을 흘끗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동네 슈퍼 앞에 차를 세우시는 거예요. 저기 학생들 얼른 가서 소금이랑 소주 한 병만 사와. 네? 아니 저 택시비 안 받을 테니까 빨리 한 번만 내 말 들어. 아저씨의 황당한 얘기에 망설이던 저희는 일단 시키는 대로 소금과 소주를 사왔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진지하게 당부를 하셨어요. 이거 가져가서 방 곳곳에 소금 뿌리고 종이컵이 넘치도록 소주 부어서 문 밖에 갖다 놔. 문은 꼭 잠궈 놓고. 저희는 뜻밖의 말에 이걸 따라야 하나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이어지는 아저씨 얘기에 그 말을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 시신에 목이 없었던 거 기억하지? 그 사람이 자기 머리 찾으려고 항상 따라다닌 거야. 달래주지 않으면 기숙사를 나가서 쫓아올걸? 황급히 기숙사에 들어간 저희는 아저씨가 일러준 대로 방 안 곳곳에 소금을 막 뿌리고 그리고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담아서 문 밖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와 효정이는 지난밤과 다르게 푹 자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가슴을 막 쓸어내리면서 방 밖에 나선 저희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젯밤 종이컵에 흘러 넘치도록 따라 놓았던 소주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던 거예요. 정말 택시기사 아저씨가 얘기한 대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귀신이 저를 찾아왔던 걸까요? 15년 전에 아내 미경 씨와 함께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야, 그 생각을 하면 좀 약간 섬뜩하지. 너무 똑같이 다 본 거예요. 똑같이 본 거지. 그러니까는 막 말하면 할수록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눈치 빠르신 분들은 워낙 뭐 이분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우리가 아는 분이시죠? 가수 조승구입니다. 그래요, 조승구님. 으로 많이 활동했었죠. 요즘 신곡 내놓고 신나는 하루 그래도 진실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인이면서 매니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입니다. 매니저 활동하고 계시는. 트롯 가수분들 중에서 매니저를 아내분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당시에 승구 씨는 아내와 함께 전라도로 출장 가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전라도 곳곳에서 이제 일이 들어오는 바람에
식사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여보, 응? 안 졸려? 괜찮아? 괜찮아. 근데 배가 너무 고픈데? 아, 그러게. 도착하기 전에 뭐라도 먹어야 하는데. 그날도 이제 해가 지도록 아침 한 끼밖에 먹질 못해서 배가 너무 고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들어선 길이 시골에 가면 왜 외길로 쭉 뚫려서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고 굉장히 한적한 도로 있잖아요. 식당은커녕 주택가 불빛도 막 보일락 말락한 그런 길이어서 이야, 이거 밥 먹을 데가 있을까? 그냥 식당 보이면 아무 데나 들어갈까? 그래, 그러자. 뭐라도 보이면 음식 종류를 가리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먹자. 걸리면 먹자. 네. 그렇게 깜깜한 외길 위를 쭉 달리면서 두리번 식당을 찾던 바로 그때 뭔 소리야? 뭐 나타나? 당신 왜 그래? 앞에. 앞에? 잠깐 있어봐. 혹시 뭐 동물이라도 친 건가 싶어서 승구 씨가 차에 내려서 범퍼 쪽을 이렇게 살펴본 거죠. 여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는 거야? 어떤 할머니가 달려든 것 같았는데 할머니? 뭐지? 근데 미경 씨 말로는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안개가 짙어서 잘못 봤나? 그럴 수도 있어. 그때 뭐야? 아이고, 이런 야밤에 왜 상인 소리야? 여보, 별거 없어. 빨리 타. 얼른 가자. 여기 너무 으스스해.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다시 차를 타고 이 깜깜한 2차선 시골길을 자동차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있으려나? 얼마나 갔을까요? 저 멀리 조그마한 불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거 뭐지? 저 불빛 있는데? 식당인가? 그런 거 같은데? 가까이 가보니까 고즈넉한 한옥이 한 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옥 바로 입구에 조선관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하나 있더라고요. 조선관? 한옥에 가게 이름만 봐서는 한식당인가 싶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더 가봤자 식당 찾기도 힘들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얼른 밥부터 먹자. 두 사람은 차에서 서둘러서 내렸습니다. 구두에 흙 다 묻었네. 이거 뭐야? 진짜 짜증나. 여보, 좀 짜증이 났지만 빨리 가자. 승구 씨와 미경 씨는 일단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 이제 밥 좀 먹나 보다 하면서 식당 문 열고 들어섰는데 가게 안이 살짝 뿌옇다라는 생각과 함께 코끝에서 뭔가 쾌쾌한 향내가 훅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승구 씨는 향냄새보다도 가게 내부의 모습이 좀 당황스러웠대요.
이게 밖에서 봤던 한옥의 느낌과는 사뭇 다르게 테이블 3-4개가 겨우 들어갈 만큼 작은 사이즈였고요. 생각보다 내부의 집기들이 엄청 낡은 거예요. 노포네. 일단 저기 앉자. 거기다가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딱 2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바닥에서 마른 고추 꼭지를 이렇게 따고 계셨고 한 분은 카운터 앞에 그냥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손님이 왔는데도 반가운 표정은커녕 이렇게 멍한 표정으로 그냥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잘못 온 것 같지? 간단히 먹고 나가자. 그렇다고 그냥 나가기엔 또 배가 너무 고파서 얼른 배나 채우고 나가자 싶어서 일단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딱 봐도 요리를 시켰다가 망할 것 같아서 여기 삼겹살 2인분이랑 밥 2개 주세요. 미경 씨는 그 실패 확률이 그나마 적은 삼겹살을 주문한 거죠. 뭐 먹으면 되니까. 그러자 고추를 다듬던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카트로 반찬을 먼저 이렇게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승우 씨가 가만히 차려지는 이 반찬들을 보고 있으려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왜냐면 보통은 전라도 가면 10,000원짜리만 시켜도 일단 상다리 부러지죠. 반찬이 딱 기본적으로 푸짐하게 나오고 이게 갖다 준 반찬 보니까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같은 나물 반찬이 끝인 거예요. 거기다가 같이 나온 공깃밥도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보면 떨어질 정도로 찰기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뭐 워낙 시골이고 또 주인 어르신들이 또 연배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승구 씨와 미경 씨 모두 말없이 참고 있는데 삼겹살이 나온 거죠. 고기만 맛있으면 되지. 삼겹살은 괜찮겠지. 나를 기대를 했던 2사람은 이게 웬걸 허여가지고 그릇 아래로 또 색깔의 핏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가야 돼. 못 나가야 먹지. 돼. 못 먹어. 나가야 돼. 여보, 고기가 좀 오래된 것 같지? 그러게. 저기 사장님, 이거 상한 거 아니에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저기요. 아주머니는 대꾸도 없이 들어가 버리시고 됐어. 카운터에 있는 아주머니도 그냥 멍하게 그냥 초점 없는 눈으로 이렇게 바깥만 쳐다보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고기를 일단 불판 위에 올렸대요. 근데 보통 삼겹살 불판에 올리면 기름기가 있어서 치 하면서 이렇게 지글지글거리면서 익잖아요. 근데 이건 물에 담가 놓았던 삼겹살 마냥 아무리 기다려도 익질 않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먹을 순 있나 생각하던 그때 왜? 아, 이거 뭐야 이거? 맛이 이상해? 상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미경 씨는 얼른 도라지를 들어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신냄새가 가득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시금치, 고사리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기도 아니고. 아 저기요. 여보, 됐어. 하지 마. 어떤 일이니 또 승구 씨가 또 한 번 아내를 말리는 거예요. 사장님, 이 콜라 한 병 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때 같았으면 승구 씨가 더 화를 냈을 텐데 오늘따라 미경 씨를 달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머니가 냉장고에서 꺼낸 콜라를 가져다 주자 배가 고팠던 승구 씨는 바로 콜라를 따서 목을 축이는데 왜? 콜라도 이상해? 아, 이건 또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최악의 식당이네. 가자. 2사람은 그냥 입맛이 떨어져서 그냥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여기 계산이요. 근데 카운터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계산이요.
카드를 받을 생각도 안 하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보 내가 할게. 삼겹살 2인분이랑 밥 콜라 해서. 아주머니를 봤더니 정말 힘들게 사셨나 싶을 정도로 피부도 푸석푸석해 보이고 창백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한 건가 싶었던 승구 씨는 형편없는 식사는 뒷전이고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얼른 현금을 꺼내줬던 거죠. 잔돈은 괜찮습니다. 승구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잔돈도 안 받겠다 하시고 그냥 그 길로 미경 씨와 함께 가게를 나오셨다고 합니다. 당신 무슨 일이야? 오늘따라 성질도 안 내고 참으라고만 하고. 아이 어르신들이 하는데 좀 딱해 보이잖아. 얼른 가자. 그렇게 두 사람은 찝찝한 기분을 가진 채 10분 정도를 더 달려서 마지막 일터를 찾아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까 오랜만에 본 지인이 이 부부를 또 반겨주더라고요. 웜에 아이고. 오니라 겁나게 고생해 부렸어. 밥들은 먹었는가? 아니 여기 오는 길에 그 조성관 있잖아요. 거기 장사 잘 돼요? 초선관? 초선관이 뭐대? 아니 그 한옥으로 된 식당이 여기 있잖아요. 아따 이 짝길로는 식당이 한 개도 없는지. 저희들이 왔던 그 길에는 식당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와, 어디 간 거야? 뭐야? 그래서 부부는 식당의 외관과 이름, 그 위치를 열심히 설명했대요. 근데 지인의 말로는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임실에서 살았던 토박이라 이 주변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없거든요. 당신 구두랑 이 흙도 이렇게 근데 두 사람의 신발엔 식당 주차장에서 묻었던 흙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정말 이상한 거죠. 와, 대박이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어제 식당에 있던 자리로 차를 몰고 한번 가봤어요. 와, 대단하시다. 행사장에서 식당으로 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쯤이었는데. 그치. 왜 안 보이지? 길을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바로 여기 딱. 아니 이게 무슨 이게 귀신이 고칼 노릇인지. 여기 맞잖아. 어머,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디에도 어제 봤던 한옥과 주차장은 전혀 보이지 않더래요. 없는 거예요. 식당이 아무리 봐도 그냥 얼마나 무서워. 정말 와 이게 정말 있는 사실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서로. 확인하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봤어? 이거 봤어? 반찬은 어땠어? 이거 너무 똑같이 다 본 거예요. 똑같이 본 거지. 말하면 할수록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그렇지. 똑같이 봤는데 도대체 와. 식당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있다 왔을까? 어디 갔다 오신 거야? 와. 아니 도대체 그럼 어디서 한 시간을 뭐 하고 있다 왔을까 우리 둘이. 그때가 제일 놀랐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확인할 때 내가 혼자 본 거 같았으면 그렇게 안 놀랐을 건데. 야, 이거 와, 엄청난 경험을 하셨네요. 이제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두 사람은 과거에 무속 일을 했던 지인을 만났는데 그날 찾아갔던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고 합니다. 그 식당이 어땠는데요? 아, 말도 마요. 그 아주머니 둘 다 얼굴은 창백해가지고 말은 또 한마디도 안 하고. 아니 반찬이고 밥이고 다 상해가지고 하나도 안 먹고 그냥 나왔어요. 혹시 나물 반찬 나왔어요? 고사리나 도라지 같은 거. 네, 맞아요. 에휴, 돈 벌려고 나온 귀신들이네. 네? 귀신이요? 돈 없는 귀신들이 저승 갈 때 쓸 노잣돈 벌어간 거예요. 우와. 와, 진짜 무서워.
아이고, 노잣돈 달라고 나타난 거네. 돈 주길 잘했어. 돈 안 줬으면은 아마 교통사고 나서 죽었을 거야. 무서워. 그래서 이제 가만히 맞춰보니까 접시를 내려놓고 하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하나 안 났어요. 반찬이 다 빨간색이 하나도 없어. 빨간색은 하나도 없어. 제사 음식 같은, 응. 그러니까는 빨간 색깔이 없었고 그분하고 우리하고 눈을 마주치고 아이 컨택을 있는 거야. 하나도 안 한 거야. 식당을 봤던 건 그날이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식당에 있던 길을 여러 번 오갔지만 그 이후로 식당을 한 번도 못 봤대요. 2009년 여름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교환학생으로 뽑혀 3개월간 일본 구마모토현에 있는 한 대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교환학생들하고 똑같이 기숙사에 살았는데 마지막 한 달은 부부와 아들 한 명이 사는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가족 모두 친절하고 너무 좋았지만 특히 아들인 렌이 저를 너무 잘 챙겨줬어요. 렌 그리고 렌 친구인 료타까지 저희 셋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좋네. 너네 오야노 섬 가봤어? 거기 좋다며? 날씨도 좋은데 지금 갈래? 차로天문교만 건너가면 금방 갈 수 있다던데? 지금? 그래? 그럼 나 짐만 챙겨서 바로 나갈게. 그렇게 저희는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오야노라는 섬에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텐몬교인데요. 아, 이게 텐몬교구나. 오, 멋있다. 네, 지금 다리를 놨구나. 그래서 이제 차로 가는구나.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고 즐겁게 놀다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섬을 떠났죠. 돌아갈 땐 료타가 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온종일 놀았더니 노곤노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타자마자 잠에 들었죠. 정신없이 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슬쩍 눈을 떠서 창밖을 봤더니 텐몬교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안 지나가고? 고장이 났나? 잘 달리던 차가 텅 빈 다리에 서 있으니까 좀 어리둥절했죠. 료타. 료타. 어? 너 어디 갔어? 아니 운전자가 가면 어떡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차에서 내렸더니 멀리 료타가 보이는데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다리 난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몸을 반으로 접은 채 빨래처럼 널려 있다라고 할까? 상체는 난간 밖으로 축 늘어져 있고 난간 안쪽에 남아있는 건 버둥대고 있는 료타의 두 다리뿐이었죠. 위험하다. 다리 아래는 까마득한 바다잖아요. 그럼 설마 렌과 저는 동시에 료타를 향해 엄청나게 달려갔습니다. 너 죽으려고 그래? 야 이러면 안 돼. 야 내려오라고. 너 그러다 진짜 떨어져. 저희는 재빨리 료타의 다리를 한쪽 집 붙잡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료타가 난간에서 찰싹부터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당겨도 움직이질 않았었어요. 료타는 점점 바다를 향해 고꾸라졌고 료타의 두 다리는 조금씩 허공을 향해 올라갔어요. 이거 위험하다 이거. 안 돼. 잡아야 돼. 놓지 마. 절대 놓지 마. 한참의 사투 끝에 드디어 료타를 난간에서 끌어내렸고 그대로 쿵!
저희 셋은 바닥에서 나뒹굴었어요. 차 뒷좌석에 얼른 로타를 태우고 다급하게 다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요타,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좀 놀랐을 거야. 그냥 무사히 돌아왔으면 됐어.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로타가 뭐라고 충얼충얼 계속 대는 거예요. 괜찮아. 다행이야. 걱정하지 마. 요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괜찮아. 다행이야. 로타는 절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중얼중얼 거리기만 했어요.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가 같이 있어줘야 될 것 같아. 이런 날 또 료타 혼자 두기는 좀 마음이 쓰이잖아요. 오늘 밤에 료타도 렌의 집에서 같이 저희랑 자기로 했습니다. 저희 셋 모두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짜 쓰러지듯 잠에 들었어요. 한참을 자고 있었는데 제 뺨 위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눈을 살짝 떠봤는데 제가 좀 전에 료타가 떨어질 뻔했던 다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있지? 깜짝 놀라 주변을 두리번 대는데 다리 저 끝에 꿈틀꿈틀대는 검은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 머리를 커튼처럼 늘어뜨리고 네 발로 기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일본 귀신이네. 여자가 갑자기 기분 나쁘게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갑자기 저는 여자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다행히 제 방 침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꿈이라고 하기엔 모든 게 너무 생생했거든요. 꿈이야? 너도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못 잤어. 꿈에서 아까 그 태몽교에서 이상한 여자가 나도 아까 그 다리에서 어떤 여자가 구해줘서 고맙다는데 이게 꿈 같지가 않아. 같이 꿨나 봐. 렌과 저는 너무 놀라 벌벌 떨고 있는데 료타는 너무 태어난 거예요. 한참을 갸웃대더니 료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있잖아. 좀 전에 우리가 다리에서 구해준 그 여자야? 여자? 무슨 여자? 우리가 무슨 여자를 구해줘?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황당해 말을 잇지 못하는 저희를 보며 료타는 제 기억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에노 섬에서 나오는 길 텐몽교를 건너고 있었는데 저 뭐야? 료타 눈에 검은 뭔가가 계속 아른아른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지 싶어
차를 세우고 나가봤는데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다리 위에 난간에서 휘청대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구했구나. 저기요. 그러다가 떨어져요. 저게 위험해요. 내려오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떨어지잖아요. 내려오세요. 난간에서 납부되던 여자는 요타와 딱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바다로 뛰어내렸답니다. 그래서 료타는 어떻게든 여자를 잡아보려고 양팔을 있는 힘껏 난간 밖으로 뻗었고 간신히 떨어지는 여자의 손을 붙잡았대요. 야, 그래서 그 상황이었구나. 그게 안 보였고. 그래서 료타는 다리 아래로 한껏 몸을 내밀어 여자를 끌어올리려고 했대요. 제 손 놓지 마세요. 절대 놓지 마세요. 여자가 떨구고 있던 고개를 들고 그래줘서 고마워. 그때부터 갑자기 여자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졌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료타는 조금씩 바다를 향해 끌려갔던 거죠. 다행히 때마침 저와 렌이 료타를 발견을 했고 죽을 힘을 다해 료타에게 매달렸던 겁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 차 안에 료타가 이상하긴 했었어요. 괜찮아. 다행이야. 걱정하지 마.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가 같이 있어줘야 될 것 같아. 한 명이 더 있었어. 제 눈엔 보이지도 않는 누군가를 구해주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니 너무 섬뜩하고 무서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저희 셋은 무녀를 찾아갔어요. 근데 무녀가 저희를 보자마자 요타를 딱 가리켰습니다. 손이 퉁퉁 불어있는 게 물에서 건져 올렸구만. 아주 제대로 붙었네. 제 등 뒤에요? 이상하다. 이상해. 참 이상해. 귀신은 너한테만 붙어 있는데 신은 왜 두 개가 보이지? 시가 뭐야? 맞아. 무녀의 말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게 시라고 발음되는 일본어인데요. 일본에서는 죽음을 뜻하는 죽을 사를 한자로도 쓰기도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글자 시로도 쓰기도 한대요. 죽는 게 두 개가 보인다는 건가? 무녀는 저희 셋 중에 귀신이 붙어있는 목숨, 그러니까 죽을 목숨은 료타 한 명뿐이라고 했어요. 료타의 목숨은 하나니까. 근데 죽음을 뜻하는 시도 딱 하나만 보여야 된다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무녀의 눈엔 자꾸 료타에게서 시가 두 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 죽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두 번 죽을 수도 없는데. 시 하나는 료타한테 붙은 귀신 때문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 귀신한테는 시가 원래 안 보여.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이상해. 이상하단 말이야. 저 귀신 그대로 두면 네가 죽어. 날 잘 잡아서 꼭 성불시켜야 해. 하지만 료타는 무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자기는 어젯밤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요. 그럼 그럴 수 있지. 그날 이후 죽을 사가 두 개가 보인다던 할머니의 말을 계속 들었는데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혹시 죽을 사 하나가 나한테 붙은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찝찝하지. 저는 교환학생이 끝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러다 7년 후 어렵게 료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료타가? 정말이야? 얼마 전에 죽었대. 지난달에 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거든.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이 일본 열도 남쪽의 구마모토 현을 강타했습니다. 어젯밤 9시 22분 엄청 세다. 규모 6.5의 강진이 통월하던 와, 일본 열도 7.3. 남쪽 구마모토 현을 와. 뒤흔들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이런저런 기사를 살펴봤어요. 무심코 지진이 일어난 날짜가 눈에 띄었는데 순간 그대로 얼어붙어 한참을 멍하게 서 있었어요. 화면에 이제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날짜가 뜨는데 이제 2016년 4월 14일 그게 일본어로 하면은 그 사도 시로 읽거든요. 4월 14일 그러니까 4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시가 두 개가 보인다고 하는 말이 되게 오래전 일인데도 떠오르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귀신은 너한테만 붙어 있는데 신은 왜 두 개가 보이지? 무녀가 로타한테 시가 두 개가 보인다고 한 게 죽을 살을 의미하는 시가 아니라 숫자 4를 의미하는 시였던 게 아닐까. 혹시 무녀는 로타가 숫자가 두 개 들어가 있는 날 죽는다는 걸 본 게 아닐까.